지금 미국 트럼프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이 시끄러운 것까지도 겹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친 마음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기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다음 강세장은 2028년에 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길면 2년까지도 이 상태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고 한숨부터 나온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기다린 겁니다. 지루한 횡포장이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선명합니다. 작년부터 큰 돈들은 위험한 자산 대신에 금으로 움직였고요. 또 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만 60% 넘게 상승했고요. 올해 1월달 이 사상 최고가까지도 찍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을 때 오히려 진짜 금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경신했었고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기사를 읽다가 저는 딱 한 군데서 멈췄습니다. 다가오는 2028년 이 숫자에 대해서 대체 누가 어떻게 계산했길래 2028년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기사에 인용된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 원문 인터뷰를 제가 직접 따와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헤드라인과 원문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먼저 2028이라는 숫자가 나온 계산법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날이 있습니다.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고점도 그 리듬을 따라서 대략 4년마다 나왔습니다. 2017년, 2021년, 그리고 작년까지도 이 패턴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고점은 2029년쯤이 될 거고요. 또 보통 큰 상승장은 고점보다 1년쯤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2028년 강세장의 시작, 이게 바로 기사의 셈법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이 전망의 주인공인 미국 투자회사 스카이 브릿지의 스카 라무치라는 사람은요, 정작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올해 3월달 인터뷰에서요, 올해는 한동안 지지부진하겠지만 4분기가 되면 전통적인 상승 움직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고요. 6월달에 다른 유명 투자자랑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4년 주기가 맞다면은 회복은 올해 4분기 초, 늦어도 내년 1분기라고요. 심지어 과거 약세장에서는 고점 대비 60에서 70%씩 빠졌었는데 이번 50%는 오히려 얕은 편이라는 비교까지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2028년은 본격적인 큰장, 2029년은 고점, 근데 바닥을 찍고 방향을 트는 첫 번째 움직임은 정작 이 사람 달력에 올해 4분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너 달 안에 첫 번째 답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보통 큰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왜 이 4년이라는 리듬은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요? 실제로 스카라무치의 설명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래전부터 코인을 들고 있던 큰손들, 흔히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4년째에는 빠진다는 걸 이미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1억 5천만 원 언저리에서 실제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믿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명절에 다들 같은 날 출발할 거라고 믿고 같은 날 출발해서 길이 진짜 막히는 거.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숫자로도 확인이 돼요. 2028년 4월 반감기가 오면 하루에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450개에서 225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세상에 풀려있는 게 2천만 개입니다. 하루에 225개씩 줄어드는 걸로 가격이 흔들린 단계는 지났다라는 거죠. 공급이 주기를 만들던 시대는 사실상 저물었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그 주기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다는 사실들. 결국에 반감기가 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사이클을 믿는 사람들이 사이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4분기라는 시점이 이 사람 혼자만의 감이면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겹쳐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좀 소름이 돋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곳이 약속이 난 것처럼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망을 검증한 해외 매체 코인데스크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닥은 반감기보다 18개월 먼저 왔다라고 해요. 그럼 다음 반감기가 2028년 4월이죠. 여기서 18개월 전이면은 올해 10월달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스카라무치의 올해 4분기, 이어서 토큰 베이터 캐피털이라는 투자사 대표 측에서는요.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면 그건 뭔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라고 아예 시안을 못 박았습니다. 과거 큰손들이 물량을 쓸어 담았던 자리로서 8,1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6,500만 원 언저리, 이 두 가지 가격대를 짚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9,300만 원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들이죠. 그리고 과거 기록 하나만 더 얹어드려 보자면요. 지난 두 번의 약세장에서 바닥은 고점 이후 12개월에서 13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고점 뒤에 2018년 12월 바닥, 2021년 11월 고점 뒤에 2022년 11월 바닥, 이번 고점이 작년 11월에 있으니까 똑같이 더해보면은 이번 고점이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똑같이 더해보면은 또 올해 10월 달에서 11월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한 사람도 계산법도 전부 다 다른데요. 화살표가 전부 다 올해 4분기 한 지점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해 4분기를 전후해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성공하면 내년부터 서서히 회복 국면, 본격적인 강세장과 새로운 고점 도전은 2028년부터 2029년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보신 그대로예요. 계산법 자체가 서로 다른 네 갈래 전망이 같은 분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과거 두 번의 바닥도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그림들이 깨지는 조건도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공정하겠죠. 먼저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4년 주기라는 가설 자체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대표 측에서 못 박은 시한이 곧 이 가설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어서 기름값 때문에 물가가 다시 들썩이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9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망한 사람의 성적표도 보셔야 됩니다. 스카라무치는 작년에 비트코인이 2억 2천만 원을 넘길 거다라고 했다가 빗나갔던 사람이죠. 이번 말이 맞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2년을 멍하니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서너 달을 유심히 지켜보는 관찰 구간들, 큰 손들이 담았다는 8,100만 원, 6,500만 원 같은 자리가 실제로 오는지, 또 오게 된다면 시장이 거기서 버텨내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다음 강세장은 2028년이라는 헤드라인의 원문을 열어보니까요. 이 전문가들이 가리키는 첫 번째 승부처는 2028년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4분기였습니다. 고점이 17배, 3.5배, 그리고 1.8배로 줄어든 과거들을 봤을 때 그 다음 고점의 눈높이는 4억, 7억보다 2억 원대 쪽이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회복이 없다면 그때는 4년 중이라는 믿음 자체를 다시 의심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 4분기의 방향성 전환이 진짜로 시작이 되는지 우리는 뭘 보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신호들 하나씩 데이터로서, 숫자로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결국에 코인 시장의 중심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를 가장 좋아하시고 관심도도 크시겠지만, 시장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도 리플 XRP만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과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 구간들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코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이 코인 시장 안에서는 리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도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 이 투자 자세만으로도 투자 시야가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51대 60, 오늘은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법 하나가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이 순간 표결장에 나올 수 있는 여당 의원은 51명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워싱턴에서 날아든 소식 하나가 이 산수를 통째로 바꿔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공화당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초비상 야단이 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의 상원,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 두 회의장 중에 윗집이 지난 월요일 휴식기를 끝내고 돌아왔었죠. 이번 책상 위에서는 클래리티법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인을 어느 정부 기관이 어떤 규칙으로 감독할지 정해주는 법인데, 이 법의 통합 수정안이 이르면은 이번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통과만 되어준다면은 리플은 강력한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은행위원회랑 농업위원회 이 두 곳에서 따로 만들던 초안을 하나로 합친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냥 풀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전 버전보다 70페이지 넘게 두꺼워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안전하게 채워 넣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에 따른 표결 목표는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0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 측에서는요, 8월 7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딱 3주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심지어 그 3주도 온전히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국방 예산 법안들이 회의장 시간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서 클래리티법이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빡빡한 일정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백악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트럼프 측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에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관련 글을 올렸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 거대한 금융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한다. AI도 코인도 중국이 이기게 둘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이런 발언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달 초에는 트럼프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하게 될 거라면서 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총괄하는 패트릭 위트 위원장도요, 이번 주가 클래리티의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침 그 시점과 타이밍도 상징적인데요. 다가오는 18일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법이 태어난 지
딱 1년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리고 참모가 시간표를 흔들고 있고 기념일까지도 겹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주 안에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밀어붙이는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 그러니까 국회의 아랫집은 작년 7월 당시 이미 찬성 294표라는 큰 표차로 통과시켰죠. 근데 미국의 상원에서만 1년 가까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규칙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법이든 최종 표결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토론을 이제 그만 끝내자는데 의원 60명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상원 의석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석이죠. 그 중에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뭉치더라도 7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이 법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이 절대로 못 넘는 벽도 아니에요. 1년 전에 지니어스법도 똑같은 60표 문턱 앞에 섰다가 민주당 일부의 찬성표를 받아내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수 자체는 가능한 게임이라는 거고 다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림돌이 이번에는 하나 존재하고 있죠. 바로 윤리조항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간단한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막자라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찬성하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럼 왜 하필 이런 조항일까요? 트럼프 측에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코인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이번 달에 숫자로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일 공개된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요. 이 트럼프 측에서 밈코인과 가족이 참여한 코인 회사 등으로 1년 동안 우리 돈 2조 1천억을 벌었다라고 신고했죠. 이 금액은요. 미국의 대통령 역대급 역사상으로 가장 큰 코인에 대한 수익 신고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5명은 곧바로 청문회를 열자라고 들고 일어선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열받은 거죠. 물론 여기서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달 초에 양쪽 핵심 의원들과 백악관 담당자가 비공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윤리 규정을 어기게 되면 주정부의 검찰이 소송을 걸 수 있게 하자 관련 장치가 논의됐었는데요. 공화당이랑 백악관이 이 부분을 빼면서 판이 깨졌다고 보도가 됐었고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 인턴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받겠다. 하지만 특정 자리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정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공개를 앞둔 그 통합수정안에 백악관은 아직까지 동의 도장을 찍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협상 자리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통과시키라고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법을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조항은 바로 그 사람의 사업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재촉하는 목소리의 주인과 잠긴 자물쇠의 주인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판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밤 이 복잡한 계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떨어집니다. 7월 11일 토요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워싱턴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이 공화당의 4선 중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별세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향년 71세로서 갑작스런 병이었다는 게 지금 의원실의 설명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 뉴스를 정치면 부고 기사로만 읽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코인 투자자시라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화당 의석 하나가 비어가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이번에는 미치 맥코널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공화당 원내대표를 가장 오래 지낸 84세의 거물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잠깐 이식을 잃었고 폐렴까지도 앓았다고 이날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서 아직은 표결장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요. 그럼 이제 영상의 처음에 그 숫자로 돌아가 볼까요? 공화당 의석은요. 지금 서류상으로 53석입니다. 근데 한 명은 지금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한 명은 병원에 있어가지고 표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표결에 나올 수 있는 공화당 의원은요. 5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맞은편 민주당 지형은 47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한 겹이 더 있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조시 홀리, 랜드 풀 이 두 의원은 법안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1에서 2까지 빼면 어떻게 돼요? 49명이죠. 60까지도 모자란 표는 7표가 아니라 11표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7표만 되려면 된다. 이런 게임이었었는데 갑자기 주말 지나면서 지금 당장 민주당 표가 2자릿수 가까이 필요한 계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산수가 뜻하는 게 뭘까요? 민주당 표의 몸값이 하루아침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윤리조항은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이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지나가려면 반드시 돼야 되는 통행료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트럼프의 중국 발언을 다시 읽으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국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상대가 누굴까요? 당연히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겠죠. 이 대통령 사업을 둘러싼 윤리 문제라는 국내 싸움을 미국 대 중국이라는 경쟁 구도로 바꿔치기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압박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통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표로서 확인이 되겠죠.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이 승부를 벌써부터 숫자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갤럭시 측에선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50%로 내려잡았고 5월달에 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에는 75%였고요. 이달 초에는 60%였는데 두 번 연속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낮춘 이유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법의 내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은 시간이 모자라서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동전 던지기 확률까지 내려온 셈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8월 7일 휴회 전에 상원 문턱을 못 넘는다. 그렇다면 이번 클래리티법은 올해 안에는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남은 회기가 지금 3주 남짓인데 국방법안이 먼저 줄을 서 있고요. 수정안 공개부터 토론과 표결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만으로 며칠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력입니다. 휴회가 끝난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이 대통령 사업에 유리해 보일 수 있는 법에 표를 보태줄 이유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진 만큼 하원이 다시 승인을 해야 되겠고 또 마지막에는 대통령 서명까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하원 쪽 담당 위원장들이 상원안이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빠르게 표결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만 넘기면 그 뒤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겠고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상원이겠죠. 그래서 이 판을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의 경고도 같은 방향성입니다. 미국 월가의 정책 전략가는 7월 말까지 상원을 넘기지 못하면 법안의 앞날이 실질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법안을 이끌고 있는 루미스 의원은요. 이번이 2030년 전에 제대로 된 코인법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바로 상승하면 매도하고 또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는 거. 이게 말은 쉽죠. 하지만 이게 실제 투자에서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대부분 비중 조절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와 여력이 없고 현금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했을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매도를 안 하십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전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진다? 그렇다면 한두 번 수익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물리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투자의 진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단기 종합방에서 항상 비중을 나누고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설정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이게 더 하락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습관들 반드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플 본사 회사를 이끄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리플을 함께 세운 크리스 라슨이랑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였는데 이날 두 사람이 테이블에 올린 안건은 신사업이 아니었죠. 소송을 어떻게 이길지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XRP를 전부 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지워버리는 계획이었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반대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XRP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발언 하나를 깊게 파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폐업을 검토했었다 이 정도로 짧게 전달이 됐는데 그 짧은 뉴스 소식 뒤에 기사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가 3개나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꺼내드려 볼게요. 먼저 발언 자체부터 확인을 하고 가자면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공개된 미국 캔자스 대학교 경영대학 팟캐스트에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SEC 측에서 우리를 고소했을 때 회사 문을 닫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결정을 할 뻔했더라고요. 여기서 SEC는 미국에서 주식 같은 금융상품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죠. 이 기관이 2020년 12월 리플을 고소했었고 그 이유는 XRP가 증권인데 등록도 없이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나라에 신고를 하고 팔아야 되는 투자 상품을 뜻하는데요. SEC가 문제 삼은 판매 금액만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이었고 여기서 갈링하우스는 이 소송을 4년을 넘게 싸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쓴 돈만 2,200억을 썼다라고 해요.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폐업이 오히려 더 쉬운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회사가 문을 닫는 건 가장 마지막 선택인데요. 근데 왜 그게 더 쉬운 길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에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플 갈링하우스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미국 SEC는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XRP를 전부 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회사를 해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SEC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당신들이 증권이라고 부르는 그거, 리플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요.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고소당한 회사가 사라지겠죠. 그럼 소송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힘과 돈은 끝이 없는데 회사의 돈은 끝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판을 접는 게 더 편한 탈출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방송에서 직접 설명한 시나리오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리플 홀더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RP를 나눠주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주주입니다. 여기서 주주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진 쪽을 뜻해요. 대부분 덩치 큰 투자 회사들인데 XRP 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 같은 홀더는 그 명단에 없겠죠. 그 당시 리플은 XRP 전체 발행량 1천억 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통째로 코인 생태계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가 목표인 회사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 물량이 이후에 시장에 어떻게 나왔을지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려지실 거예요. 그럼 물론 이런 반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에이, 이거 주주들이 설마 받자마자 팔았겠냐? 그 답이 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미국 SEC가 고소하고 딱 2주 뒤인 2021년 1월입니다. 리플의 대주주 하나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테트라곤이라는 영국 투자 회사인데 2019년 리플이 약 3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을 때 가장 큰 돈을 넣었던 곳입니다. 이 회사가 리플과 맺은 계약에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XRP가 증권으로 판정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테트라곤은 SEC의 고소를 근거로서 2,600억 정도 규모 지분을 당장 현금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관련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을 때까지 리플의 자산을 동결해라, 묶으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법원은 처음에 리플이 XRP를 더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임시 명령까지도 내리기도 했었어요. 소송으로 휘청이는 회사에서 가장 큰 주주가 가장 먼저 출구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른 폐업 검토가 회의실 상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근데 이 재판의 결말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2021년 3월 법원은 리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국 SEC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XRP가 증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요. 그건 이제부터 법원이 판단할 질문일 뿐이기 때문에 테트라곤은 소송에서 졌고 오히려 리플의 소송 비용 50억 정도를 물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원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리플이 이 긴 싸움에서 처음 거둔 법정 승리는 SEC를 상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회사 주주를 상대로 한 승리였고요. 그럼 그날의 갈림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산을 골랐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한 가지만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리플이 사라져도 XRP라는 코인 자체는 남게 됩니다. XRP는 회사 서버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장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절반 가까운 물량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출구부터 찾던 주주들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소송 자체가 사라지니까 2023년 판결도 세상에 없었을 거란 점입니다. 2023년에 미국 법원은 일반 거래소에서 팔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이 판단은 판례가 됐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법원이 내린 결정의 기록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들이 XRP를 다시 상장한 거, 결국에 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린 거, 이것도 판례라는 바닥이 깔린 덕분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판례의 바닥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같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송 중에 SEC가 자신에게 따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면은 여기에 대한 소송만 취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소송은 계속하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표만 조용히 빠져나오라는 제안이죠. 갈링하우스는 이 제안이 상당히 역겨웠다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요. 자신을 흔들어가지고 합의를 받아내고자 하는 압박으로 느꼈다는 거고, 근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리플에서 오랫동안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했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증언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해요. 회사가 끝났고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경영진 스스로를 지키는 합의를 하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합니다. 슈워츠가 자기 SNS에 직접적으로 남긴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가지 증언을 겹쳐봤을 때 그림이 하나 그려지죠. 미국의 SEC가 겨눈 진짜 관역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EC 측에서 회사만 고소한 게 아니라 갈링하우스랑 라슨 두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고소했거든요. 대장이 개인적인 합의로 빠져나가는 순간 남은 회사의 싸움은 무너집니다. 근데 갈링하우스는 그 개인 탈출구를 거절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경영진과 회사와 XRP는 좋든 싫든 한 배에 묶이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배가 4년을 버틴 결과를 숫자로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리플이 최종적으로 낸 벌금은 1,800억, 근데 변호사 비용은 2,200억이었습니다. 오히려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컸던 재판이죠. 언뜻 보면 손해보는 계산인데요.
일찍 합의했다면 돈은 아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2200억이 산 거는 무죄가 아니라 판례였습니다. XRP라는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기록이요. 그리고 소송은 2025년 양쪽이 항소를 접으면서 완전히 끝났고 벌금과 일부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항소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재판해달라는 절차인 건데 양쪽 모두 다 그걸 포기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세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터지기 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SEC 관계자들을 4번이나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가지고 리플이 XRP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의 만남에서 XRP가 증권일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규칙을 물어보러 갔는데 그 답을 주지 않던 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소송으로 그 답을 대신한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뭔가 숨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리플은 2020년 SEC 고소 직후에 회사를 접고 XRP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 극단적인 방안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폐업 대신에 싸움을 선택하면서 4년 동안 2200억을 썼고 그 돈으로 지금 XRP가 딛고선 판례라는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SEC는 갈링하우스 혼자만 빼주겠다는 제안까지도 했었지만요. 그거를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리플이 법정에서 4년 걸려가지고 얻어낸 그 기준점을 이제는 미국의 의회가 아예 법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법이 진짜 통과되면 리플 홀더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답답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언제 상승하냐 이런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얼마나 더 조용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보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기대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실망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다음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번 정해둘 수가 있겠죠. 이 전략적인 접근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할 매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결국 시장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대응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물 투자 레버리지 쓰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번 트럼프 측에서 대국민 연설까지도 예고했죠. 정말 단단하게 작정을 한 모습입니다. 본인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 봉쇄를 다시 시작한다라고요. 근데 이 조치의 이름이 이란 봉쇄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조치의 이름이 이란의 봉쇄인 이유는 막는 대상이 이란의 배랑 이란의 손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의 배는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미국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고 이 위험한 바다를 지켜주는 비용으로서 지나가는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문 앞에 요금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은 원유를 200만 배럴 정도 싣습니다. 이 배럴은 기름을 세는 단위인데요. 요즘에 국제 기름값이 한 배럴에 12만 원 정도입니다. 곱해보면 배 한 척에 실린 기름값만 2,400억입니다. 여기서 20%면은 480억, 한 번 지나가는데 통행료가 500억 가까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이건 화물 가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야기고요. 실제로 뭘 기준으로 어떻게 걷겠다, 이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백악관의 공식 문서도 없습니다. CNN 측에서 해양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답이 흥미로운데요. 지나가는 배한테 강제로 돈을 걷는 거는 국제법상 안 되겠지만 미국의 해군이 호의를 해주고 그 서비스 요금을 원하는 배만 내게 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교통규칙을 정하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근데 이 대봉에서 어디 많이 본 장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죠.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자는 약속 문서인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그 대가로 해협이 다시 열렸고요. 기름값도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합의문에 들어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란은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지 말 것이었습니다. CNBC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왜 이런 조건이 들어갔을까요? 이란이 실제로 그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이란은 통행료를 낸 배만 골라서 통과시켜줬었는데 그 요금이 한 척당 3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고 있죠.
미국이 이란한테 통행료 장사하지 말라고 합의문에 못을 박아놓고 한 달 뒤에 그 요금소를 자기가 차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란이 받던 척당 30억이 아니라요. 화물의 20% 수준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통행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공정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분명히 핵과 관련된 문제로서 시작한 전쟁인데 지금은 두 나라가 처음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통행료죠. 이 싸움의 목적이 어느새 핵에서 누가 이 길목의 요금소 주인이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 통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금이라는 건 폭탄과 다르게 흥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첫 번째 물음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 비트코인은 왜 조용할까요? 과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작년 6월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을 때 비트코인은 7% 넘게 4일 연속 빠졌습니다. 올해 2월달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하루도 안 돼서 급락해 폭락했었고요. 기름값은 15만 원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번째 공습에 해협 폐쇄 선언까지도 나왔는데 하락폭이 2%가 안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돈이 강제로 정리되는 청산도 이번에 3,800억 수준에 그쳤는데요. 코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사고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짚는 이유는 구조가 바뀌었다는 말을 해요. 비트코인을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 ETF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큰 돈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달라졌고, 그 돈들은 전쟁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쟁이 코인을 때리는 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기름값인 거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물건이 올라가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은 그때 코인이 진짜로 아프겠죠. 실제로 미국 투자 분석회사 에버코어 측에서는요, 이 중동발 기름값 급등이 이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름값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이 국제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지금 배럴당 12만 원 근처입니다. 이번 발표에 하루 만에 5% 안팎 뛰었고 장중에는 9%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무섭죠. 근데 위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달 15만 원을 넘었고요. 지난달 합의 이후에는 전쟁 전 수준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만 원 자체가 바닥에서 튄 거지 천장을 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보는 위험선은 명확합니다. 배럴당 15만 원. 이 선을 다시 넘기느냐가 코인 투자자한테는 미사일 숫자보다도 100배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 판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말 그대로 전면전도 아니고 완전한 평화도 아닌 요금을 거두면서 대치하는 상태. 말씀드리자면 유료 교착이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트럼프의 발표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무드를 닫을 생각이면은 요금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이란 배만 맞고 나머지는 열어둔 채로 돈을 받겠다라는 거. 이 길을 계속해서 굴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양쪽이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보신 아락치 발언처럼 조롱 속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단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보도가 있는데요. CBS에 따르면 이란이 트럼프 참모들에게 해협에서 배를 쏜 건 실수였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판을 완전히 깨려는 쪽은 굳이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겠죠. 네 번째로 패턴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 사람들과 10번 합의했는데 매번 깨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자면은 10번 깨지고도 10번 다시 붙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빨리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걸고 예측하는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이번 달 안에 해협 통행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 불과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중에는 하루 평균 34척이 지나갔던 이 길에 지난 8일 단 한 척만 지나갔다는 집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길게 끌리되 파국보다는 흥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답안지가 공개되는 날짜가 이미 잡혀있죠.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인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석 달 반 만에 대국민 연설인데 그 주제는 밝히지 않았었지만요. 봉쇄와 통행료를 발표한 직후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이란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현재 미국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그날 트럼프의 입에서 타격 같은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된다. 그럼 기름값이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경계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수호 아니면 요금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온다. 그럼 이 전쟁이 돈 버는 사업 쪽으로 출구 쪽으로 방향성을 튼다. 이런 신호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란 배만 맞고 나머지 배에는 화물의 20%짜리 통행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기름값과 미국 금리를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배럴당 15만 원입니다. 양쪽 모두 판을 깨기보다는 요금소를 놓고 흥정하는 쪽에 가깝게 했고요. 그 첫 번째 답이
금요일 오전 10시 연설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금요일날 사령관의 얼굴로 나올지 아니면 요금소 사장님의 얼굴로 나올지 연설이 끝나는 대로 긴급 브리핑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바로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가 목표가의 매도 후에 더 상승하는 경우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때 중요한 점은 손해봤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수익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원에 매수해서 1,100원에 매도했다고 칩시다. 이게 1,2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죠? 오히려 계획했던 수익을 실현했다는 이거 자체가 좋은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리한 목표가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기보다도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를 안내드리면서 일단 수익부터 만들어 놓고 보는 이유는 목표가에 걸어놓고 체결되면 만족하면서 그 이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지 시장의 등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